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진영, 이승훈 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헌재 어제 인용 결정으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한덕수 차출론이 흔들릴 것이다. 아니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전망이 엇갈리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영향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본인이 한 것들이 실패되고 있잖아요. 마흔영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무효됐잖아요. 사실상은. 그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한풀 꺾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뭐 나온다 할지라도 사실상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공무원 출신이고 고건 전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반기문 전 총리도 마찬가지고 장고 끝에 그만두셨거든요. 저는 한덕수 대행도 장고 끝에 그만둘 것이다.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입지가 확 좁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장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반기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염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그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50일도 안 되는 지금 짧은 단기간으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에 했던 그 반기문 어떻게 보면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어떤 레이스다 보니까 그 긴 레이스 속에서 여러 가지 풍파를 견디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검증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보수 우파의 정부뿐만 아니고 2007년 전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어떻게 보면 그 국무총리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 이전으로 가면은 김대중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했고 결국 그 긴 과정 속에서 여러 번의 어떤 어떻게 보면 국회에 이 청문회를 거쳤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온 사람은 없었다고 하지만 크게 먼지가 날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검증이란 것을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프레임이 좀 더 강화된 것 아닌가. 쉽게 말하면은 마흔역 임명 안 했더니만 본인 임명해 주니까 돌아서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보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 저는 뭐 서너 가지 이유로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를 떠나서 국민들의 인식을 생각하기에 이게 보니까 이게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이런 인식을 봤을 때는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딴지 걸었다. 그로 인한 어떤 피해자 프레임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 이승훈 변호사님이고요. 지금 최진영 변호사께서 보복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 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대행이 피해자라는 건가요? 저는 이해를 좀 못했는데 한덕수 대행 3년간 호의호식하면서 경제 말아먹은 장본인 아닌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경제를 파탄낸 분들이다라고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무능한 프레임이 있죠. 그리고 3년간 지금 이 어려운 지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도 무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고 뭐 출마한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걱정하겠어요? 오히려 출마하지 않는 것이 국민들께 또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관세 문제도 차기 정부에 좀 넘기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최근에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호남에 갔다가 이번엔 울산에 갔는데요. 울산에서 어디를 들렀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냥 단순히 돈가스를 하나 공급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따뜻한 그런 마음까지도 같이 이렇게 주시는 것으로 저한테 확 느껴지네요. 정말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또 저희도 울산에 오는 길이 있으면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영호남을 오가는 한덕수 대행인데 울산에서는 보신 것처럼 돈가스 집을 갔거든요. 그냥 돈가스 먹고 싶어서 들어간 건 아니겠죠? 예.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연 이번에만 이렇게 했냐? 예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저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저 언론사의 카메라가 안 따라갔을 뿐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 특히 통상산업 전문가로서의 어떤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갔던 그 광주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연간 한 50만 대를 생산하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를 미국에 수출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울산에 갔는 것 같은 경우에도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조선업과 관련된 겁니다. 둘 다 미국이 관심이 있고 통상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통상 외교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협상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점검 차원에서 현장에 나갔다라고 본다면은 예.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울산에 가서 뚠뚠이 돈가스 저도 예. 갑자기 점심이라 먹고 싶었는데요. 예. 거기는 가서 저렇게 안아드리고 또 격려해 줬는데 사실 광주에 가서도 저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광주에 있는 일부 시민단체가 저와 같은 것을 반대해가지고 직접 가지 못하고 손편지를 써가지고 격려편지를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보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총사령탑으로서 애쓰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니까 자꾸 이게 대선 행보가 아니냐.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정작 본인은 대선에 디귿도 꺼내지 마라. 출마에 치읓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예. 모든 행보를 지나치게 정치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예, 시각이 오히려, 조금 잘못된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손편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저희가 뭐 업체를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15년간 결시가동을 도운 훈훈한 사연이 있는 그런 가게고요. 우연히 들어갔는데 저런 선행을 한 가게였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 손편지요. 손편지를 쓰는 일이 또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죠. 예. 저건 국민들께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생각되고 예. 방문한 지역도 광주를 갔다가 울산을 가는 거잖아요. 영호남을 한 번씩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균형 있게 정치적인 감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기 행동들을 보면 뭐가 좀 안 어울리는 옷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공무원이 갑자기 정치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한 듯한 표정이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색하셨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난가병이라는 얘기도 하던데 예.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대통령 가마를 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난가? 이런 네,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까? 대통령 가마를 타고 다니려고 하는 예. 그런 거, 대통령 행세한다 뭐 이런 예. 거 같은데요. 저는 조금 이제 은퇴할 시점이고 좀 마무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예.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전 세계와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미국이 어려운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세 문제도 최대한 늦게 협상하는 것이 좋고 내가 대행인데 무슨 협상권이 없다. 라고 하면서 좀 밀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한덕수 대행이 좀 차분하게 예.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광주 가서 천원백반집에도 또 손편지를 썼었고 이번에 이제 돈가스 집에 손편지를 썼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총리실에서 공개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총리실에서 사실상 공개한 거고 예. 좀 약자와의 동행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트럼프 관세정 오세훈 시장 보라는 건가요? 아닙니까? 실은 예.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탄핵에 찬성하면서 좀 반성적인 입장을 했던 오세훈 시장 같이 예. 중도 확장성이 있는 분들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들이 그나마 좀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통해서 반전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조금이나마 회생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출마를 하지 않고 탄핵을 적극 반대했던 분들이 주도적으로 선거운동을 임하고 있어서 저는 참 국민의힘이 좀 망해가는 집안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최근에 오세훈 시장 만나기 바쁜데 한덕수 대행도 또 연락하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정치인의 모든 행보는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뭐 대선을 염두에 두든 아니든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 어떤 메시라고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비상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는
대기업뿐만 아니고 어려운 서민들도 보듬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일타 강사라고 하듯이 대한민국 일타 외교 통상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DJ 시절에 어떻게 보면 그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그 한미 FTA 관련해서 한국 단장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이명박 정부 때는 제가 기억하기에 대미 대사까지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때보다도 내부 내치를 넘어서 외치, 특히 미국과의 어떤 그 외교 통상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 있는 기아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울산에 있는 현대 그 HD 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밥그릇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거기다가 잘 나가는 대기업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정말 그 우리가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은 돈가스. 보통 우리 사람 먹는 게 뭐냐? 백반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통 사람들의 시각에 눈높이에서 맞는 예. 것은 그게 대통령 권한 대행이건 총리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현재 조기 대선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런 아까는 이런 시각이 있지 사실 조금 전에는 마치 이것이 국무총리실에서 공개했는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죠. 오히려 YTN을 비롯한 많은 언론사들이 따라 붙었고 손편지도 미리 써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사장님이 요청해서 거기에 써준 예.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예. 보면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는 것은 지나친 어떻게 보면 정치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시각이 지나친 건지 행보가 지나친 건지 이거는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한덕수 차출론의 트심, 이른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음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한덕수 대행을 전격적으로 만나서 관세 확 내리면 이것도 변수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 다 관세 유예했잖아요. 뭐 만나서 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전 추후 대통령 관세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좀 협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뭐 관세는 일단 유예는 일단 한 상태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그 나쁜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타결을 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 타결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6%가 뭐 16%로 줄어든다고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만족할 수 없고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예.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덕수 대행을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만난다 할지라도 협상 자체는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 조기 대선 관리자잖아요. 총리고요. 대행이잖아요. 그러면 정 나오고 싶으면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상식 아닐까요?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하다고 하면은 한독수 권한 대행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외교 통상, 특히 관세 문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뭐 이 변호사님 말씀과 달리 지금 어떻게 보면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개별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지금 한 60일, 90일 정도 유예를 해놓고 그 사이에 이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전문가들이 거기에 붙어야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GDP에서는 80%가 우리나라는 통상, 외교 통상 무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에 우리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의 어떤 경제가 달려 있다고 하면은 대통령 내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 그게 세월호가 빠져가는데 거기에서 선장이 학생들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도 오히려 한덕수 권한 대행이 더 열심히 하시라라고 해야 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견제만 할 것이 아니고 예.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민주당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부 청사 앞에서도 1인 시위도 했습니다. 이거 출마용 관세 협상 아니냐 이런 건데 민주당 지금 입장은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지금 협상할 게 아니라 차기 정부가 세워지면 그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도 기시다 총리도 지금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다른 국가와의 관계까지도 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한 달 반 있으면 대행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 나온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협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정말 탁월한 능력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친해서 좋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민주당이 말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트럼프는 대화의 상대로 벌써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설픈 정책으로 자칫 잘못하면 경제 정책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행이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일각 보도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지금 연락을 당분간 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왜 그런 그렇습니다. 걸까요? 결국은 이 부분이 예. 만약에 이제 그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그 박수영 의원님이 찾아갔더니만 대선에 디귿 꺼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50여 명이 연판장을 돌리면서 출마 선언을 하라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견제도 강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경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경선 열차는 그대로 출발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국민의힘의 후보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같이 출마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민주당의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스탠스는 너무나 정상적이고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민이 정말 강하게 끌어당기면 그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결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지율 보고 결정하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지율을 떠나 예. 지지율이 뭡니까? 잘하면 지지율도 가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미 어떻게 보면 FTA를 기초로 해서 미국과의 통상 교섭 협상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표가 갈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한덕수 호는 한덕수 버스는 버스대로 가고 예. 국민의힘 경선 열차는 경선 열차대로 가는 그런 투트랙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열차 출발했습니다. 오늘 미디어 데이도 했고요. 경선 열차가 출발한 가운데 이 후보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약간은 선을 긋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경선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파는 모습도 안 좋고 대통령의 마음을 파는 모습도 안 좋고 자꾸 언급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제외한 다수 후보들이 그 윤심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윤심팔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심이 윤심보다 한 5천만 배 더 중요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잊읍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집으로 보내드리고 이재명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킵시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자꾸 언급하지 말자. 이 얘기가요? 얼마 전에 관저를 다녀온 나경원 후보 입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저는 대선도 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돼서 그렇게 슬프시다라고 생각되면 나오지 않고 좀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갑자기 대선 나오고 어정쩡하게 좀 윤심 팔지 말자. 본인이 가장 많이 파르셨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상하다 생각되고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라서야죠. 이제는 뭐 돌아올 수 없는 권력이잖아요. 예. 그리고 내란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각인된 분이고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집으로 가셨으니까 다시는 이게 언론에 회자된다라고 해서 국민들께도 도움이 안 되고 뭐 모든 게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좀 보내드리고 다시 좀 책임지는 모습 좀 보여주고 더 이상 갈라치기 하지 않고 좀 통합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보수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보수가 법은 잘 지켰는데 이제 법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좀 유능하고 법을 지키는 보수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윤심의 선긋기 전략, 한동훈 후보, 나경원 후보, 유정복 후보 발언을 저희가 이렇게 모아봤는데 저기에
김문수 후보도 들어갑니까? 앞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예, 김문수 후보님도 예. 이제는 그 산토끼 잡기 전략으로 지금 나가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에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결집했다. 한마디로 선집토끼 후 산토끼 전략인데 예. 이미 지금 경선 열차가 출발하면서 이 친윤 내지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층은 어느 정도 결집이 됐고 예.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미 김문수 후보라든가 아니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팬덤으로 끌어당겼다 생각을 나는 하는 것이죠. 집토끼는 어느 정도 그렇죠.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집토끼 전략을 했을 때에 추가적인 표의 확장력이 있다라고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도를 넘어서 결국 산토끼를 잡으러 나서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윤심을 자기한테 있다라고 해서 결집을 한 다음에 예. 이제 중도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되면은 이제 미디어 데이를 했고 이제 오늘 봤더니만 두 팀으로 나누는 경선 토론 예. 팀도 나눴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선으로 가기 위한 전략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중도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 이제 그 어떻게 출발점이다 보니까 거의 예. 비슷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약간의 어떤 선을 긋는 예. 다만 이게 한번 1차 경선을 지나고 2차 경선으로 가면 또 5대5 민심 5 또 당심 5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때는 또다시 집토끼를 모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호흡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한마디로 살짝 더 나갔다가 살짝 후퇴하는 이런 전략을 예. 구사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네, 어쨌든 뭐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집토끼는 좀 잡았으니까 산토끼 전략으로 가는 거다라고 보셨는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집토끼를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대구를 찾았는데요. 이 사진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구에서 한동훈 후보가 무릎을 꿇은 모습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배신자 프레임을 정면으로 돌파한다 이런 전략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기억의 공간에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묵념을 했습니다. 사실 환호하는 대구 시민도 있지만 배신자라고 소리친 대구 시민도 많다고 하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이제는 나 정면 돌파한다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뭐 TK 시민들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렇게 지지했습니다만 3년 만에 퇴장하고 탄핵됐잖아요. 이 역사의 비극이 다시 오지 않아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 다시 오지 않을 줄 알았잖아요. 또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 정치로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당연히 내일하는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잘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해서 날개를 꺾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민에서 TK 지역이 고립돼 버려요. 그리고 TK 출신 국회의원들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돼서 더 강성 구구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과거 자민련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TK 시민들이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국민의힘의 회초리를 좀 드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뭐 배신자라는 이제 소리를 감수하고라도 나는 TK를 찾았다. 이제 한동훈 후보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TK의 마음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제가 소셜 미디어에 친구가 이 그림 좀 전에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 예. 그림을 올리면서 대구는 광주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직격탄을 올리는 걸 봤는데요. 그게 뭐 지역을 어떤 비하한다기보다는 예. 사실은 그 지금까지 보면은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서진 전략이다라고 하면서 광주 묘역에 가서 무릎 꿇는 그런 어떤 그 퍼포먼스를 했었는데 물론 추모도 직접 하기도 하죠. 예.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구 쪽에 와서 이와 같이 이제 지하철 참사에서 무릎 꿇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대구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밀어줄 사람은 충분히 밀어줬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감성팔이 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자초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또한 뭐 대구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흐름에 봤을 때는 마치 유승민 전 의원처럼 배신자 프레임에 굉장히 크게 갇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본인은 내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고 비상계엄을 반대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 아예 대통령 선거 자체가 없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원죄론으로 지금 응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와 같은 프레임을 이렇게 극복하고 보수에 나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다. 어제 그 사진을 개인적으로는 감성팔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TK에 다가가려는 그런 마음을 또 진심으로 받아주는 또 시민도 있을 거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동훈 후보를 만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잊어라. 차별화만이 성공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보수의 지지자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탄핵돼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금 거리를 두고 나경원 의원이 좀 거리를 두고 예. 이거 굉장히 좀 어정쩡하고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생각들을 그대로 강하게 발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계엄을 반대하고 있고요. 특히 보수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다 수용하고 있는 것이 다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소신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결국 국민을 설득하는 길일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비전 발표회를 열었는데요. 본인의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정책보다는 이 장면이 좀 관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함께 보시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는데요. 어떤 기자님 손 들어주실까요? 예.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됐어. 네. 됐어. 네. 네. 아유, 왜 입퇴막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시는 거 없이 질문 끝까지 듣고 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언론사의 질문만 회피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기자님. 언론사 이름 듣더니 바로 나가버렸거든요. 이른바 스트롱맨의 면모를 보여준 겁니까? 아니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도 비슷한 대선 과정에서 비슷한 모습 보인 것 같고. CNN이라 그러니까 네, 나가버렸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예전에 경기도 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어렵게 당선되고 나서 여론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저거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이렇게 본인이 당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니까 그런 적 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이게 딱 마이크를 빼면서 앞으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인터뷰하지 마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조금 더 폭넓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러한 모습이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사이다다라고 하고 홍카콜라다라고 해서 지지층들은 상당히 지지를 보내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대선 후보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대표로 나온 것이 아니고 모두의 대통령을 지향하는 당의 어떤 후보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어려운 질문을 해왔다 하더라도 좀 들어주는 모습을 했으면 어떨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도 좀 아쉽다는 평이신데요. 예. 저는 그렇게 아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왜요? 원래 그 모습들이잖아요. 좀 속 좁아 보이고. 저렇게 나가는 거는 저는 자주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도 저거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 예. 해가지고 MBC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강하게 밀어붙였었는데 그런 모습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다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웃으면서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싸늘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차기 대통령은 통합의 관점에서 서로를 좀 포용하는 모습들,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그런 정치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에피소드만 얘기하는 거는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세종 태평성대를 닦을 이방원이 되겠다. 이번엔 이방원을 내걸었습니다. 뭘 강조하고 싶은 결국은 겁니까? 스트롱맨 예.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른바 스트롱맨 시대,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푸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시진핑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강한 리더십 이런 부분에 부합할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예. 때에 어쨌든 보수로서 약간 무른 사람보다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치에
단단하게 쌓아왔던 홍준표란 그 이미지가 훨씬 더 내치라든가 외치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뭐 아까 같은 그런 그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만 핵심 가치,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 7공화국 이런 키워드를 굵직하게 돌직구를 날렸다는 점에서 역시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홍준표 후보의 역량을 보여준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오늘 미디어데이를 가졌는데요. 8명의 후보 조를 2개로 나눠서 토론회를 하는데 토론회를 어떻게 할지 조 편성을 했습니다. 의자 뺏기 방식으로 토론회 조를 선정했는데요. A조, B조 어떻게 나뉘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A조 청년 미래에 대해서 안철수, 김문수, 유정복, 양양자 후보가 토론회를 벌이게 됐습니다. B조 사회통합 주제로 토론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토론을 펼치게 됐습니다. A조와 B조, 이승우 변호사님. 어디가 시청률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B조가 높을 것 같은데요. 실은 김문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많은 중도층의 국민들이 의아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경원 후보,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설전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탄핵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그리고 이제 검사였다, 뭐 황태자였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재미있어 보이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것도 좋은데 좀 정책과 비전이 좀 돋보여서 정말 뭔가 국민들께 좀 뇌리에 딱 박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을 좀 무능하다고 보는 프레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후보들이 좀 잘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탄핵 찬반 가지고 또 다투다가 끝나지 않을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동훈 후보 있는 조에 홍준표, 나경원 후보가 같이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그날 땀 좀 많이 흘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지난번 그 당대표 경선 같은 경우에도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에 이 신경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열했고 지금 최근까지도 그 후유증이 있어서 두 분이 만나면서도 약간 서먹서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딱 봤을 때 B조가 흥행할 카드가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고 다만 A조의 김문수 후보님이 A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사뭇 좀 어떻게 보면 그 관심이 있는데요. 특별히 보면 안철수 후보, 특히 김문수 후보는 앞서가는 반면에 지금 그 유정복 후보님이나 양양자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면은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 좀 밀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견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와 같은 집중적 견제를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막아낼지 A팀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게 관전평이 같은 거예요. 같고요. B조 사회통합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철우 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입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간이 짧지 않을까 할 정도로 아주 치열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있었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감정 요소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1차적 승부가 사실상 2차 승부를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전장이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8명의 토론회가 2조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4명의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상당히 좀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민주당 경선은 워낙에 일강 구도가 좀 굳어진 상황이죠. 이재명 후보 최근에 이미지 변신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함께 하신 두 분 역량도 뛰어나시고 인품도 뛰어나신 분들이어서 함께 경쟁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이 역할을 맡게 되는지는 다음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만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 만한 역량 있는 집권 세력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희망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이번 선거에 우리 민주당은 그리고 우리 후보들은 반드시 누가 되든 이겨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밀턴 프리드만 선택할 자유 그거 한 것밖에 안 읽었잖아요.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리 그 말하기 참 그렇고 하여튼 자유의 이름으로 사실 자유와 방치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네, 어제는 저희가 이 시간에 이재명 후보가 폭삭 속아 수다보고 울었다 이 녹취를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미지 전략 어떤 게 핵심이고요? 민주당 지금 내부에선 반응이 어떤가요?
일단은 굉장히 안정감을 보여주는 모습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뭐 이재명 대표가 되면 불안하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특히 뭐 극우 쪽에서 많이 하는데 안정감을 할 수 있고 또 자꾸 정치 보복한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요. 실은 뭐 정치 보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금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통합과 경제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예. 이재명 대표도 지난 3년간 경제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압축 성장 3년간 정말 압축 성장해서 다시 경제를 회복하는데 좀 집중하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집중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중도 잡기 전략, 이른바 본선 전략을 장시간 이렇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의 그 대결에서 보다 좀 유리한 입지는 분명하지 않은가 그런 또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미 그러한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도 현상이고 그것을 국민의힘 후보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집토끼는 결집돼 있기 때문에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 지도 밖으로 행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물론 토끼가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토끼는 방심하다가 거북이한테 따라잡힌 것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민주당 전략은 부자 몸살리기 전략, 1등 전략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컨버전, 디지털 전환 시대에 아날로그로 이렇게 감성으로 가다가 AI와 디지털 전략에 오히려 뒤집힌다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당내 경선에서는 워낙 앞서가고 사실상 이재명 추대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연 앞으로 본선에 갔을 때도 이런 식의 기조로 갈 것인지 뒤 후발주자인 국민의힘이 막상 코앞까지 쫓아간다고 할 때는 이런 이미지로 계속 갈 수 있을지 그 전략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충청 민심 잡기에 나선 것 같은데 집무실 세종에 하겠다. 이거는 뭐 당장은 아니고 임기 내에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그렇죠. 임기 예. 내에 세종 청사라든가 또는 대통령실, 집무실을 건립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금 솔직히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인구 소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수도권에만 집중하고 있고 예. 또 이게 수도권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보면 인구 과밀이 돼서 삶은 풍요롭지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방 분권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예. 민주당 정부는 항상 그랬습니다. 지방 분권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고 지방이 소멸하는 것은 막아야 되고 또 그렇게 굉장히 편안한 삶이 됐을 때 또 인구도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 5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세종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것도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 얘기는 어떻습니까? 당장은 용산에 갈 수도 있답니까? 아니면 용산은 절대 안 간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부적으로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는데요. 예. 용산은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또 청와대로 가려면 보안시설이 필요해서 예.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3의 장소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문제이고 일단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되는 문제이니까 예. 이재명 대표와 별도로 또 다른 팀들이 그것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대선 때마다 뭐 당선된다면 세종 간다는 얘기가 좀 반복적으로 나왔던 얘기 같기도 한데요. 홍준표 후보도 만약에 당선되면 청와대로 간다 그러고 용산을 간다 뭐 이런 부분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좀 교통 정리가 될까요? 현실적으로는 용산으로 일단 들어가야죠. 예. 그런데 공약이란 게 빌공짜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꿈과 희망을 파는 것이 공약이기 때문에 여야 대권 후보 누구든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거의 다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국회는 벌써 짓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실제 옮기는 것은 변론으로 그런 공약은 이재명 대표가 먼저 냈을 뿐인 것이지 국민의힘도 미투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 저는 많이 높다고 봅니다. 예, 미투 전략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추후 어떤 공약이 나올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